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발달심리학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인간 발달의 이론 뒷부분을 강의를 할 거고요. 네, 보시면은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인간 발달의 이론 앞에 세 가지 이론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뒤에 네 가지 이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학습 이론, 네, 잠시만요. 학습 이론, 그리고 인본주의 이론, 동물 행동학적 이론, 생태학적 이론,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론 잠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프로이트와 에릭슨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피아제 정보처리 이론, 비고츠키 이론, 했던 인지발달 이론, 그리고 게젤과 몬테소리의 성숙 이론, 이렇게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학자 이름을 좀 보시니까 저번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 좀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간중간 여러분이 복습도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간 발달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학습 이론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습 이론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요거를 주로 초점을 두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66쪽을 보시면 됩니다. 학습 이론도 여러분이 뭐 심리학 개론이라던가 앞으로 학습 심리학 수업을 별도로 따로 들으실 수도 있고 학습 이론은 우리 상담 심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 이론은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우리의 생물학적인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억나시나요? 첫 주에 배우셨던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 논쟁하고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생물학적 요인보다 바깥에 우리 외부에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더 강조하는 게 학습 이론입니다. 이 학습이라는 거를 중시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습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학습도 학습이긴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에는 반사적인 반응밖에 하지 못하다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이론에서는 이 학습 경험이라는 것이 인간 발달에서 변화의 근원이다. 그만큼 학습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 또 학습 경험이다. 이렇게 학습 경험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정신분석 이론 이런 것들은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깊이 탐구를 했잖아요. 근데 학습 이론에서는 조금 다르게 인간의 내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행동 연구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나왔던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거는 그냥 하나의 이론인 거지 이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해내는 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학습 이론에서는 행동을 측정을 하고 행동을 관찰해서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행동이라고 할까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주의 산만한 행동을 몇 번을 하는가 이런 거를 횟수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A라는 학생은 이번 수업 시간에 주의 산만한 행동을 10번 했습니다. B라는 학생은 3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 가능한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과학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행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학습 이론을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동주의 이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여러 이론들에서는 뭐 인지적인 이론이든 정신분석 이론이든 인간의 발달의 단계를 설정했어요. 뭐 정신분석에서도 무슨기, 잠복기, 뭐 성기기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삐아제 이론에서도 뭐 전 조작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형식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이런 식으로 단계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학습 이론에서는 단계를 설정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시하는 것은 자극과 반응이에요.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학자의 이론을 볼 건데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이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여기 그림, 요 강아지 나와 있는 그림은 아주 유명한 실험에 대한 그림이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무조건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뭐 레몬을 떠올려 보세요. 레몬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입에 침이 고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 거를 떠올리면 입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침이 분비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무조건 나타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네, 무조건 반응 타액 분비라고 되어 있어요. 뭐 타액 분비가 있을 수도 있고 기온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뭐 땀을 흘린다거나 뭐 추우면은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무조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무조건 반응을 유발시키는 게 무조건 자극입니다. 아까 제가 레몬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개의 경우에는 먹이가 무조건 자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종소리는 어떨까요? 종소리를 개한테 딸랑딸랑딸랑 하면 개의 입에서 침이 분비될까요? 분비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종소리는 뭐 개한테 이렇게 무조건적 자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화를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화. 조건화라는 건 이 먹이를 주기 직전에 종소리를 딸랑딸랑 울리기 시작하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 하면은 조건화가 되진 않지만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이 개는 종소리를 들으면 곧 먹이를 주겠군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는 처음에는 종소리에 반응이 없다가 점점 종소리만 들려도 침을 흘리게 되는 타액 분비가 나타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화를 할 동안 침샘 분비는 무조건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화가 다 되고 나서 이제는 먹이 없이도 딸랑딸랑만 하게 해도 침이 분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종소리도 원래는 중립적 자극이었는데 조건화가 된 다음에는 조건적 자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극 이렇게 부르고요. 그랬을 때 조건화를 통해서 나타난 반응을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침이 분비되는 타액 분비이긴 한데 어떻게 학습된 타액 분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전적 조건 형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중요한 실험이고 중요한 개념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저처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이 파블로프 학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예시가 나옵니다. 제 사진을 좀 옮길게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리틀 엘버트라는 실험인데 이 아이가 생후 9개월 된 엘버트인데요. 처음에 아이에게 흰 쥐를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얘가 흰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만져보려고 한다거나 이랬겠죠.
근데 이후에는 흰 쥐를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굉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큰 소리를 꽝 치는 거죠. 그럼 아이가 흰 쥐가 나타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조건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꽝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아이는 흰지만 봐도 막 자지러지게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꽝 소리가 무조건 자극이고 아이가 깜짝 놀래거나 울고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반응이었는데 나중에는 흰쥐라는 중립적인 자극에도 아이가 조건 자극, 죄송해요. 조건 반응, 깜짝 놀라고 울고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행동이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 이론,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이런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 사람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 개념이 더 나오는데요. 보시면 자, 강화라는 거는 이 학습 이론,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행동을 딱 했을 때 그 행동 이후에 이제 자극 사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더니 맛있는 음식을 주더라. 그럼 어때요? 버튼을 또 누르고 싶어요? 안 누르고 싶어요? 당연히 또 버튼을 누르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뒤따르는 자극 사건이 그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킬 때 그거를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멸은 뭐냐? 소멸은 아까는 종소리를 울리고 먹이를 줬잖아요. 그런데 먹이를 주지 않고 계속 종소리만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점점 실망을 하겠죠. 실망을 하게 되면서 형성됐던 조건이 약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 조건 형성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종을 울려도 침을 분비하지 않게 되는 걸 소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극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엘버트 있었잖아요. 엘버트가 이 조건 형성으로 인해서 흰쥐를 두려워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흰쥐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피로 된 천 이런 것만 제공을 해도 아이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슷한 자극에도 반응이 나타나는 거. 이걸 자극 일반화라고 하고 이 속담을 보시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비슷한 자극이 있을 때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랑 비슷한 정도의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극 일반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극 변별화라는 건 뭐냐? 이거는 자극 일반화라는 좀 상반된 개념인데 어떤 아이가 어두운 곳을 되게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신기하게 영화관, 극장에 가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변별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두운 환경은 무서워하지만 극장은 괜찮아. 변별되는 것을 자극 변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었다면 이 스키너 이론에서는 조건 형성이 그러니까 또 다른 조건 형성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은 자극과 반응이 연결되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강화라는 게 나왔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강화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내 행동에 강화를 받게 되면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설거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설거지할 때마다
뭐 500원씩 준다. 500원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설거지 할 때마다 10,000원씩 준다. 그럼 설거지를 열심히 자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이제 강화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화를 받으면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돼요. 근데 설거지를 했더니 오히려 혼이 났다. 너는 뭐 그릇을 이렇게밖에 못 씻냐? 이러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처벌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감소하게 되겠죠. 이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됐다. 내가 처음에는 설거지를 싫어하다가 10,000원씩 주니까 이제 꼬박꼬박 식사하면 설거지하는 습관이 들었어. 이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달이라는 거에 있어서도 이 아이들이 습관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이런 행동을 조성하는 강화나 처벌 이런 걸 통해서 행동을 조성하는 것이 발달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적 요인보다는 외부 자극으로 아이들이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적 요인은 본능이나 욕구나 생물학적 성숙, 유전적인 부분이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외부 자극은 강화를 하게 하는 원인, 처벌을 하게 하는 원인 이런 것들이 발달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적 행동과 조작적 행동이 있는데 반응적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반사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뭐 먹을 거를 앞에 제시하면 침을 흘린다거나 이런 것들. 이거는 자극이 있냐 없냐에 따라 반응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거고 스키너의 이론에서는 조작적 행동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조금은 더 복잡한 행동, 뭐 먹이를 준 때 침을 흘리는 이거 수준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행동을 얘기를 하고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이렇게 조작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단순한 반사 반응만으로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인간의 행동 유형을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로 하는 건 복잡한 행동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 더 적합하다. 이 두 개는 조금 반대되는 게 있어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자극이 반응을 유발을 한다. 안에 있는 반응을 겉으로 꺼내는 거라면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그 뒤에 따르는 반응이 자극을 유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반응이 자극을 유도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행동이 나타나는 자극, 강화나 처벌을 유도한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뒤에 말씀드린 거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화인과 소멸, 처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강화인이라는 것은 강화가 뭐라 그랬어요?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긍정적 강화인과 부정적 강화인이 나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긍정적이라는 것은 파지티브, 부정적이라는 것은 네거티브 해서 오히려 영어로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어에서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꼭 우리나라 의미의 뭐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여러분 교재 72쪽에 보시면 되는데 플러스 뭘 더 더해주냐, 마이너스, 네거티브는 뭘 더 빼느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 청소를 했는데 용돈을 준다? 뭘 주는 거잖아요. 뭘 주는 행동이 방 청소 빈도를 높였냐? 그러면 긍정적 강화인입니다. 근데 부정적 강화인, 네거티브는 뭘 빼는 게 행동을 늘렸냐는 거예요. 뭘 빼면 행동이 늘어나요? 싫은 걸 빼줘야 행동이 늘어나죠.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면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주겠다.
집중은 측정이 좀 어려우니까 빼고 발표. 수업 시간에 3번 이상 발표하면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주겠다. 이거는 화장실 청소라는 애들이 싫어하는 어떤 자극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정적 강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과 처벌 개념은 소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아이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 그런 행동이 형성이 됐는데 더 이상 용돈을 청소를 해도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청소하는 습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소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소멸은 뭐 항상 소멸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소멸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벌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자극을 제시를 함으로써 반응이 감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딱지가 차에 붙고 벌금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처벌 역할을 하는 거죠. 처벌 역할을 함으로써 주차를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 주차를 하는 그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반응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그 현상을 처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의 주요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두라의 이론인데 반두라의 이론은 모방이 주요 개념이에요. 모방, 관찰학습, 모방. 그래서 반두라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인지적이란 말도 붙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행동주의는 인지에 대한 부분이 별로 중시가 안 되죠. 행동주의. 그리고 여기 이제 이후에 인지 이론도 이렇게 여러분이 앞에서 먼저 배우신 이론이 인지 이론인데 이 행동주의와 인지 이론의 중간쯤 있는 게 반두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인지를 별로 강조를 많이 안 했잖아요. 고전적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근데 이제 반두라의 이론에서는 관찰학습이나 모방에 인지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주의 이론과 인지 이론의 중간쯤에 놓여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앞에 인지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또 모방이나 관찰은 사회에서 학습하는 거잖아요. 내 주변의 사회에서 뭔가를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인지적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이 설명드렸고 이것도 설명드렸고 그래서 반두라는 인간의 행동은 고전적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만 행동을 보기에는 너무 인간 행동이 복잡하다는 거죠.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그걸로 아이들이 하는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아이들이 가방을 정리한다거나 소꿉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복잡한 행동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것들은 타인의 행동 관찰로 학습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 사고, 감정을 습득하게 된다. 그래서 관찰학습에서는 모방이나 모델링을 중시하는데 여기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관찰, 누군가를 잘 보고 따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는 관찰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단 집중을 해서 잘 봐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본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요리하는 거를 관찰을 하고 이게 나중에 소꿉놀이에서 뭔가 유사하게 하려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내가 관찰한 거를 비슷하게 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 재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엄마 요리한 걸 보고 내가 소꿉놀이 할 때 기억도 해야 되지만 그걸 실제로 내가 이렇게 도마에 써는 흉내를 낸다거나 이런 운동 재생이 가능해야 관찰학습이 일어나게 되고요. 수행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동기유발도 필요한데 관찰도 했고 기억도 할 수 있고 운동재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럼 관찰학습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기유발 이 요인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호 결정론이라는 개념과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상호 결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개인이 있고요, 행동이 있고요,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75쪽을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P라고 되어 있고, 행동은 B라고 되어 있고, 환경은 E라고 되어 있는데, 반두라는 개인이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게 아니라 서로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과 행동도 상호, 행동과 환경도 상호, 다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호 결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왓슨이나 스키너와 같은 학자들과 달리 이분들은 일방향적으로 외부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다면, 반두라는 양방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에게 포함되는 것들은 이제 개인의 이런 부분들, 인지능력, 신체적 특성, 성격, 신념, 태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 이게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환경, 나의 물리적인 환경이나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친구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나의 성격이나 나의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도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 효능감은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개인적 신념입니다. 신념은 믿음이에요. 난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발달심리 수업을 듣고 계신 것도, 나는 이 발달심리 수업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잘 이 한 학기 수업을 마칠 수 있을 거야, 이런 효능감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있으시면 이 수업에 대한 동기가 생기면서 수강 신청을 하시게 됐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난 잘 못할 것 같아, 해내지 못할 거야, 효능감이 없으시면 우리에게는 행동에 대한 동기가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릴 때 관찰학습을 할 때는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자기 효능감이에요. 내가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도마에 이렇게 똑딱딱딱 이렇게 도마에 칼질하는 거 보면서 나 저거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 모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능력 내에 있는 것들은 활동을 시도하지만 내 능력을 벗어나는 활동은 회피를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효능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학습을 하시거나 뭘 하시거나 아이들에게도 너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아이가 스스로 갖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 주입식으로 할 수 있어 이런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주입식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성공 경험을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성공 경험을 쌓아가면서 효능감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이론 이제 설명할 때 여기까지 드렸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인본주의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